네, 안녕하십니까.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옹기의 나라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옹기에 붙여졌었던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로 거의 100개에 달하는 옹기의 명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독 종류만 하더라도 독, 두멍, 알배기, 반둥이, 움지락단지, 방퉁이, 배툴라 혹은 식기 종류로 따지면 더 많은데요. 뚝배기, 바리, 발탕기, 이남박, 확독, 푼주, 주전자, 솥, 꼬배기, 보시기 등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옹기가 그 용도와 크기나 지역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대단히 긴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옹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점에서 도자기와는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반적으로 이 지능만으로 소위 유약을 쓰지 않고 600~700도에서 구워내는, 그래서 이 표면이, 그릇 표면이 소위 윤기가 없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질그릇이 되겠습니다. 바로 이게 질그릇에 해당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연유약인 잿물을 입혀가지고 1000도 정도의 내외에서 구워내는 것이 바로 오지그릇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반질반질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. 주로 이 경우는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액체를 저장하는 이런 장독으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오지그릇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1250도 이상이 아주 고열해서 유약을 별도로 바르지 않고 구워낸 질그릇이 프레독이 되겠습니다. 쌀이라든지 곡식을 저장하는 용기로 사용했었던 것이 프레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일반적으로 질그릇이나 오지그릇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, 옹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진흙 속에 모래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의 미세한 공기 구멍을 이루어내서 소위 루사이트 현상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.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적정한 통기성이 있어서 물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공기는 통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을 담근 독을 예로 들어보면 이 소금 성분이 옹기 밖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, 그런 의미에서 옹기가 숨을 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이런 소금기가, 소금적이 끼지 않으면 결국 이건 좋은 독이 아니다.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장독으로는 못 쓰고 물을 옹기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마치 기능성 의류인 고아텍스와 똑같이 이 비바람은 막아주면서 땀이나 수증기는 배출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독을 보게 되면 장 항아리에 이렇게 버선 모양을 거꾸로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, 결국 귀신이 이 버선 속에 거꾸로 들어가 버섯 속에 갇혀가지고 장맛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버섯 항아리 장독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심지어는 이렇게 아예 장독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그려 넣는 경우까지도 있게 되는데, 결국 이 살아 숨쉬는 장독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쁜 기운이 들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서 이렇게 옹기들이 구워지게 되었고, 이런 문어 쭈꾸미를 잡기 위한 난지로부터 시작해서 젓갈독이라든지 초를 만드는 병이라든지 약탕기라든지 와 같이 다양한 소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미나게도 같은 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. 지금 서울 경기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, 전라도, 아니면 강원도, 경상도, 제주도 등 전반적으로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형태 자체가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지역적인 이런 특색들까지 잘 담고 있었던 것이 옹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한마디로 옹기는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, 임금님의 이 자신은 궁궐로부터 초가 마당까지 어디에나 이 장독대는 있었다는 거죠.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. 우리의 속담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항아리였다는 점에서 옹기의 나라 혹은 항아리의 나라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. 자,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이러한 옹기들을 파는 시장이 열려 있고, 결국 이 배들을 이용해서 옹기가 이렇게 운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은 바로 이 활발하게 옹기가 유통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. 이런 옹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옹기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었고, 이 옹기를 만드는 장소를 옹기점이라고 부르는데, 이 옹기점을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동막, 옹막, 옹기말, 동마을, 옹기마을, 점촌, 점말, 옹기점, 점막, 동이점, 도곡,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옹기들을 만드는 옹기점들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,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가까이에 이 옹기 굽는 마을들이, 공장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옹기점의 입지 조건을 보게 되면, 물론 이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구하기 쉬운 곳이어야 되고, 또 땔감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야 되지만, 시장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옹기는 대단히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서울 장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소위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 노량진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노량진 일대 동이점, 옹기, 옹기말, 도림리, 이런 명칭들이, 지명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곳에 옹기를 굽는 옹기점들이 존재했었고, 이를 통해서 한강 나루를 통해서 결국 시내로 이렇게 옹기가 공급될 수 있는 거점상의,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로가 좁아서 수레가 다닐 수 없어서 이렇게 결국 지게에다가 옹기를 운반해야만 됐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반이 용이한 곳에 옹기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소위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터를 잡았던 곳들 중에서 한강의 물길을 따라가는 중에 저 강원도 원주 같은 곳에 이런 풍수원 성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물길을 따라갔다는 점이 되겠고요. 특히 이들이 그곳에서 생업으로 이런 옹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죠. 그것을 복원하는 것을 오늘날 이 풍수원 성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 옹기를 굽는 것 자체가 그만큼 당시에도 중요한 생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이런 옹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뭐 화학 합성 재질들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옹기는 점차 쇠퇴를 하게 되었고, 이제는 오늘날 같이 집단 아파트와 같은 집단 주택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는 이런 장독대라는 것 자체도 사라져 버리게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식생활의 전통 문화로 들을 수 있었던 이 옹기의 역사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안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. 오늘은 옹기의 나라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.